민트 오디오북. 비를 맞으면 내 속에 지저분한 게 다 씻겨내리는 것 같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지? 그리고는 몸을 떨며 앓게 되지. 이를 딱딱 마주치면서 말이야. 그런데 비를 맞고 난 후에 앓는 것처럼 짜릿한 게 또 없지. 나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생선 비린내처럼 속일 수 없으니까. 여자는 혹시 마녀인가? 비를 맞아본 사람은 알지. 비가 주는 그 선명함을. 난 그러니까 길 위에 있어요. 매일 걸어요. 걷지 않으면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경계인이로구나. 경계인이 뭐죠? 미루나무 여자. 이준옥. 1975년 그즈음 나는 길 위에 있었다. 나는 19살이었다. 나는 목적지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때로는 길이 아닌 곳으로도 걸었다. 걷다 보면 길이 막혀 길을 되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막힌 곳을 고집스레 갈 때도 있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곳은 길이 되었다. 길이란 사람의 발이 지나치거나 머물렀던 곳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즈음 무수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약간 곱슬인 나의 머리는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더니 어느새 유행하는 장발이 되어 있었다. 서울에선 경찰이 장발 단속을 위해 거리에서 머리를 기른 청년들의 긴 머리를 자로 재본 다음 귀 밑 1cm가 넘으면 가위로 자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인 척 몇 마디 일본말을 짓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나는 염려 없었다. 내가 다니는 길에 경찰은 없었다. 그 대신 개나 닭, 들고양이 따위가 있었다. 부천의 남서쪽 성주산 자락 틈에 끼인 하우고개를 넘어서면 시흥읍의 대야리가 시작된다. 대야리와 신천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곳을 대골이라 불렀다. 이 세 곳이 다정하게 붙었다 갈라지는 곳에 있는 신천리 개울은 제법 수량이 풍부한 맑은 물이 흘러 가재나 도롱뇽이 살았다. 이들 뒤에 우뚝하니 서 있는 소래산은 이들의 울타리였다. 산은 양 날개를 펴 아늑히 이 모든 것을 감쌌다. 하우고개를 넘어서느라 이마에 맺혔던 땀이 이 개울 근처에 이르러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가실라치면 거짓말처럼 거기 탁 트인 들판이 나타났다. 좌측으로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까지의 출행 경비 조달을 위해 강이맹이 바다를 막아 생긴 논인 후조벌이 있다. 세상에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다니. 사람의 머릿속은 무서운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논 밑으로 바닷물이 흐른다는 것을. 우측으로는 소래 소금밭이 바닷물을 끌어오는 포구에 닿아 있었다. 그 포구에는 소금과 소금만큼이나 삶에 절여진 인생들을 실어 나르는 협괴 열차가 바다와 육지 사이를 가르며 달리다 멈추는 역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곳에 내 발자국을 남겼다. 나의 출발은 항상 신천리 소래산 및 슬레이트 지붕의 약간 기우뚱한 집이었다. 집의 대문을 벗어나 목적지 없이 걷다 지칠 때쯤이면 해는 내 머리 위에서 언제나 가장 강한 빛을 내뿜었다. 그때쯤이면 나는 쉴 곳을 찾아내 엉덩이를 내려놓거나 몸 전체로 햇볕을 받아들이며 벌러덩 누웠다.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방산리의 야산이었다.
당나라 소정방이 신라와 연합을 위하여 남하하는 도중 넘었다는 소래산을 제외하곤 이곳에서 가장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계가 맑은 날은 대부도를 지나 멀리 바란이나 서신까지도 아득히 보였다. 때로 손을 뻗으면 손끝에 그곳이 닿을 것 같았다. 방산리에 사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웠지만 잡목, 그 중에도 참나무종이 우거진 곳이었다. 산 중턱에 앉아 밥에 소금을 섞어 꾹꾹 주물러 싸온 주먹밥을 삼키며 시선이 닿는 한까지 바라보다 보면 소래의 소금밭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을 받아 소금꽃이 되어가는 중인 바닷물은 희게 피어나고 있었다. 물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하여 소금밭 위에 볕은 더 따가웠다. 물보다 무거운 바닷물을 끌어오느라 수차 위에 올라가 힘겹게 수차의 날개를 돌리는 아버지 모습도 보였고, 바닷물이 증발하여 생긴 소금을 긁어 모으느라 고무래질이나 곰배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야위었다.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석탄처럼 검고 거칠다. 간쟁이들 중 가장 작고 가장 여윈 남자가 아버지였다. 그 소금밭의 주인은 서울에 산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체구가 작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말라 멀리서 보면 아버지의 움직임은 바닷물을 끌어오는 수차를 돌리는 게 아니라 수차의 날개에 빨려 들어가 그대로 소금밭으로 바닷물과 함께 쏟아질 것 마냥 위태로웠다. 아버지의 다리에 건전지를 달아주고 싶었다. 수차를 힘겹게 돌리는 아버지의 다리와 고무래질을 하는 어머니의 팔이 나를 키웠다. 나는 소금으로 키워진 자식이다. 우두망찰 그 모습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였다. 그러다 보면 명치 끝이 쓰려오고 급기야는 먹은 밥이 제하였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힐난하거나 질책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들의 팔자를 한탄조차 하지 않았다. 동네에서 박장론의 큰아들 종현이가 정신이 들락날락한다고 수군거렸다. 내가 정신이 들락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이고 날락했을 때는 이렇게 길 위에 있을 때였다. 결국 박장로와 사탄의 한판 대결이라며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온전히 들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이겨 기어이 날락할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내가 정신이 들락날락하게 된 것은 19살이 되던 2월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가 있던 날 밤 범우사 문고판 베르꼬르의 바다의 침묵을 읽고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잠결에 속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았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난다. 그 후의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이다. 2월은 음력으로 정월이고 구정을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은 터라 가장 추운 날들이 이어졌다. 새벽녘 어머니는 배가 살살 아파 뒤란의 변소에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서야 잠든 동안에 희디희게 눈이 쌓인 것을 알았다. 정월에 눈님이 이리 푸진 걸 보니 오랜 태풍이 들겄네 하는 생각을 하며 봉당으로 내려서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옆방에 내 방문이 열려서 펄럭거리고 마당에 내가 나뒹굴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야, 이게 종현이 아이가? 맨발로 달려나와 어머니는 나를 안았다. 볼을 만져보니 볼이 싸늘하였다. 엄마, 얘가 가스를 마셨나 보네. 종현아, 종현 아버지, 종현아, 종현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볼을 두드리며 나와 아버지를 정신없이 번갈아 불렀다. 나는 그 새벽에 하우고개를 넘어 부천의 헌액과로 실려갔다.
그 사이 어머니는 김치 국물을 퍼다가 내 코를 양손으로 틀어막고는 입에 들이부었다. 가세는 김치 국물이 최고기라. 잠을 설치고 꿰매거나 무릎이 나온 내복 위에 되는 대로 웃옷을 걸치고 몰려나온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웅얼거렸다. 나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저승사자가 오지도 않았다. 시커먼 것보다 더 검은 어둠과 고요함보다 더한 고요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 어둠과 고요함을 가르고 어느 순간 노란빛과 붉은빛 그리고 초록의 빛들이 가늘게 내 머릿속을 뚫고 들어와 머릿속에서 섞였다. 태풍이 불 때 뒷산의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장마가 졌을 때 신천리 개울에 물 흐르는 소리처럼 또렷해지면서 커졌다. 나는 눈을 떴다. 눈을 뜨니 온통 흰색이었다. 쇠고 탁한 음성이 그 흰색에 부딪혔다 되돌아오곤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사오며 실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사오나 내 아들 종현이를 아버지의 힘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앞에선 마귀의 삼지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풀잎에 지나지 않사오며 하나님의 자식 종현이를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그것은 아버지의 기도였다. 아버지는 믿사오며에 유난히 힘을 주고 몸을 흔들었다. 얼굴이 불편하여 보니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매달려 있고 요도엔 소변줄이 끼워져 있었다. 겨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를 하느라 내가 눈을 뜬 것도 몰랐다. 이미 기도가 아버지를 먹어 아버지 자신이 기도였다. 목이 잠겨 쇠고 눈은 떠질 것 같지 않게 완고히 잠겨 있다. 언제부터 아버지는 기도를 하신 걸까? 아버지, 저 깨어났어요. 기도 그만하세요. 그러나 말이 나와주지 않았다. 나는 침대 모서리를 탁탁 두드렸다. 탁, 탁, 탁. 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잠시 움찔하더니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다. 오히려 아까보다 목청이 더 높아졌다. 할 수 없이 내가 다시 탁탁 두드리자 아버지의 고개가 들리며 한쪽 눈이 반쯤 떠지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이어 나머지 눈도 떠졌다. 아버지는 일어나려고 하다 그대로 무제비로 쓰러졌다. 나중에 들어보니 꼬박 일주일을 그 자세 그대로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다. 다른 환자들에게 항의까지 받았지만 아버지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마 아버지가 소금밭 일을 시작한 후 그렇게 길게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의 능력은 위대하시며. 개학하여 학교에 간 나는 머리가 아파 교실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대로 학교를 나와 그 이후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가스에 중독된 후 지능이 낮아졌다고 했다. 교회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며 나를 방 가운데 눕혀놓고 빙 둘러앉아 기도하며 나의 가슴을 치기도 했다. 내 가슴은 그 바람에 시퍼렇게 멍들어 꽤 오래갔다. 기도발이 먹히지 않으니 구술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자 어머니는 몰래 나를 소래산 중턱에 있는 무당집으로 데려가 구술했다. 방울소리가 맑았다. 무당은 버선발로 높이 뛰었다. 팥이 많이 들어간 떡은 달았다. 떡을 먹고 체하는 바람에 구슬에서 예수님이 노한 거라고 또 누군가 어머니를 타박하며 아버지에게 지나가는 척 말을 흘렸다. 아버지는 무지한 어머니와 나를 용서해달라고 몸을 흔들며 기도했다.
사람들은 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러나 내 머릿속의 생각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길 위에 있었다. 낮에는 걷느라 들과 산과 길을 헤맸다. 밤에는 식은땀에 온몸이 푹 젖어 산만한 꿈들에 시달리며 공포 속을 헤매었다. 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내가 정해진 틀에 박힌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공부가 과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버지가 믿는 신은 진짜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로 나의 머리는 터질 듯하였다. 내가 의식이 없던 일주일은 살아있었다고 해야 할까? 죽었었다고 해야 할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 못한 채 1년이고 2년이고 숨만 쉬면 그게 살아있는 것일까? 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나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김치 국물인가? 아버지의 기도인가? 산소 마스크인가? 무의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동하여 밖으로 기어나와 쓰러진 것인가? 아니면 현대의학인가? 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19의 내게는 영원히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산 같았다. 내 머리가 길어지는 만큼 시간이 흘렀다. 19에 흐르는 시간은 더디고 느려서 20살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날은 단오날이었다. 소래산 입구에 가장 크고 단단하고 오래된 아름드리 느티나무에 그네가 메어졌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햇쑥이나 수리취를 넣어 만든 단오떡을 먹느라 입과 손이 부산했다. 누이 동생도 그네를 탈 생각에서인지 수리취가 섞인 절편을 삼키다 말고 까르르 웃고는 했다. 막 고등학생이 된 누이는 그 즈음 한번 웃으면 살에 들린 것 마냥 웃음을 멈출 줄 몰랐는데 웃고 나면 얼굴이 발그레하니 물들곤 하였다. 난 누이의 그런 모습도 어리둥절하였다. 세상에 무엇이 저렇게 저 애를 웃게 한단 말인가. 그날 아침 집을 나서 방살리산에 도착하기 전 운동화 밑창이 떨어지더니 그것은 개 혓바닥 마냥 늘어져 철버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땅과 부딪혔다. 나는 운동화를 벗어들고 벌어진 밑창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벌어진 신발 밑창과 내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방살리산을 가기 전 초입에 창고가 하나 있다. 그것은 몇 년째 방치된 채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창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원래 그곳은 창고였으므로 굴뚝 같은 것은 없었다. 창고에서 연기가 나기에 유심히 보았다. 창고 뒤쪽에 양쪽으로 구멍이 뚫린 은색의 연통이 기우뚱하니 밖으로 보였다. 연기는 그 연통을 통해 나왔다. 허술한 창고지만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다. 누굴까? 귀신이 사는 창고에 있는 사람은? 창고에서 연기가 나기 전에 난 그 창고 앞으로 다녔었다. 그러나 연기가 나고부터 나는 창고 뒤쪽에 풀숲을 헤치고 산으로 갔다. 본시 그곳은 길이 아니었지만 나의 발자국이 찍힌 순간 길이 되었다. 몇 년 전 창고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그네를 높이 띄웠던 금자 누나가 그 창고에서 죽었다. 사람들 말이 목을 맸다고 하였다. 금자 누나는 서울에 있는 방직 공장에 다녔다. 방직 공장의 미싱 바늘에 손가락 찔려가며 번 돈으로 동네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피륜이 형의 학비를 댔다. 피륜이 형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하우곡의 입구에는 현수막이 깃발처럼 벌럭였다.
장필윤, 서울법대 합격. 다음 차례는 박장로의 아들인 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다 하나님 덕이지 뭘 하며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셨다. 주님의 옥과 같은 말씀도 아버지에게서 막걸리를 빼앗지는 못했다. 나는 펄럭이는 현수막을 보며 거기 내 이름이 걸려있는 상상을 했다. 서울법대 합격 박종현. 마음이 흐뭇했다. 동네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 공터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날 모든 어른은 단체로 취해서 단체로 얼굴이 벌개져 지나치게 웃고 소리를 질러대었다. 동네에서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집이 필윤이 형네 집이었다. 금자 누나가 미싱바늘에 찔려가며 하루 15시간씩 일한 돈으로 공부를 마친 필윤이 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된다고 하였고 부잣집 딸과 결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자 누나는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금자 누나가 죽을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니 필윤이는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그런 놈이 법관이 되면 무슨 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느냐며 청와대로 탄원서를 넣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필윤이 형은 필경은 벼락을 맞아 되질 거라며 사람들은 땅에다 침을 뱉었다. 나도 금자 누나가 죽은 후 법대에 간다는 생각을 버렸다. 그 대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었다. 나는 헌금 시간에 기도하다 실눈을 떠서 목사님을 바라보았다. 목사님은 단 옆에서 기도하는 대신 한쪽 눈을 째우시 뜨고 헌금 바구니가 도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목사가 돼도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절대 눈을 째우시 뜨고 헌금 바구니를 훔쳐보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사람들은 빨리 잊는 습성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청와대에 아무도 편지를 보내지 않은 모양이었다. 필윤이 형은 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중학교 2학년을 앞두고 금자 누나가 죽은 날 밤에 필윤이 형은 금자 누나가 목을 맨 그 못에다 자신의 목을 걸었다. 사람들은 한동안 무서워하며 금자 누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애까지 뵈서 죽은 금자 누나의 혼이 억울해서 기어이 저 죽은 날 필윤이 형을 데려갔다는 것이다. 그 후로 그 창고는 흉물로 변하고 후에 동네의 미친 여자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아이를 창고에서 낳은 후로 창고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흉물이 되었다. 그곳은 죽은 금자 누나와 필윤이 형의 혼이 사는 집이었다. 그런 창고에 있는 이는 무얼 하는 사람일까? 이봐요. 그날 내가 막 풀던 불로 접어드는데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날 부르는 소릴까? 설마. 나는 뒤돌아보려다가 내쳐 걸었다. 이봐! 좀 더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나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왜 이 앞의 길로 가지 않고 길도 없는 그 숲으로 가는 거지? 내가 보니 처음엔 이 앞길로 가던데 언제부터인가 그리로 가더군.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훔쳐보았다는 말인가? 오해는 마라. 이 창고가 워낙 허술해서 내 작업실에서 그 숲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뿐이니까. 만약 이 빈 창고에 어느 날부터 살기 시작한 사람이 신경이 쓰여 그리로 다니는 거라면 그냥 예전처럼 다니던 길로 다니면 좋겠어. 나도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니까. 내가 우두커니 서 있자 여자는 나를 응시하더니 혹시 산에서 소나기를 만나거나 하면 들어와. 난 사람은 먹지 않아. 특히 남자는. 이래봬도 식성이 까다롭거든. 여자는 획 뒤돌아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난 산에서 소금이 섞인 주먹밥을 먹은 후 까무룩하니 잠이 들었다. 무엇인가 찬 것이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눈을 떴다. 소나기였다. 여자가 주술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발 안쪽은 하늘이 맑겠다. 솔의 소금밭에 우르르 쏟아지는 소나기가 보인다. 까맣다. 내 머리 위로도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혀를 내밀어 빗방울을 핥아먹었다. 눈썹 끝에 빗방울이 대롱거린다. 빗물은 곧 온몸으로 흐른다. 내 몸에도 고랑이 생기고 계곡이 생겨 물이 흐를 것 같다. 돼지의 잎들은 춤춘다. 바람은 비에 섞인 습기를 멀리까지 실어 나른다. 나는 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 춤을 추었다. 빙글빙글. 매가 공중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빙빙 도는 것을 두 팔을 벌려 흉내내었다. 난다. 날아라. 난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젠간 날게 되리라 믿었다. 비를 한껏 맞은 나의 머리에서 김이 났다. 곧이어 거짓말처럼 해가 쨍 났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는 비에 젖은 셔츠와 바지를 꽉 짜서 나무에 걸었다. 정신이 날락 중인 나는 옷을 벗어버린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말라서 갈비뼈의 구조가 다 보이는 가슴이 앙상하다. 나는 홀라당 벗은 몸으로 숲 사이를 이리저리 휘저어보다 소리내어 웃었다. 그냥 웃음이 나왔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웃음인가. 하지만 똑같이 소리내어 웃는 웃음인데도 누이의 볼이 발그레해지는 깔깔깔과는 달랐다. 누이의 깔깔깔이 무엇인가 가득 채우는 것이라면 나는 웃으면 웃을수록 무엇인가 텅 비어갔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우리 집에 펌프가 생기기 전에 어머니는 동네 공동 우물에서 새벽이면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가득 채우곤 하였다. 어머니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것은 항아리에 물이 비면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땅도 없이 소금밭에서 노역을 파는 우리 집은 동네에서 피륜이 형네 다음으로 가난했다. 어머니의 우물은 항상 찰랑거리건만 왜 우리는 가난할까 생각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믿음대로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잘 살게 되리라 생각했다. 맑은 물동이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놀이를 나는 지루한 줄 모르고 했었다. 동생의 웃음은 어머니가 가득 채워놓은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항아리라면 나의 웃음은 그 물을 퍼써서 비어가는 항아리 같았다. 비어가는 항아리에 얼굴을 들이밀고 워워 낮게 소리 지르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나의 귀를 간지리곤 했었다. 비를 흠뻑 맞은 낮은 잡목의 잎들이 내가 몸을 빙글 돌릴 때마다 내 넓적다리에 물기를 묻혔다. 물기가 대충 마른 옷을 꿰어 입고 집으로 가기 위해 숲을 벗어났다. 뒤 숲으로 가려다 창고의 앞으로 가기로 했다.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작업실에서 내가 보인다지 않는가. 누군가 나를 훔쳐보는 것은 싫다. 내가 도둑 맞는 것 같아서. 창고 가까이 오자 나는 잽싸게 창고의 앞을 지나치기로 마음먹었다. 이봐! 갑자기 창고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 여자가 내 앞에 딱 하고 섰다. 나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계집아이처럼 어머나 하는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가슴에다 대고 움켜잡았다. 그 비를 고스란히 다 맞았지? 들어와. 코코아를 한 잔 줄 테니. 여자에게서 독특한 냄새가 났다. 뭐랄까, 휘발성이 있는 냄새였다. 나는 다시 한번 여자가 주술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내가 무연히 서 있자 여자는
내 손을 낚아채 잡아 끌더니 창고의 문을 닫았다. 창고의 문은 아귀가 꼭 맞지 않았다. 나는 이 여자가 여기에서 있었던 그 무서운 일을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다시 들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창고 안은 의외로 훌륭하게 개조되어 있었다. 한가운데에 연탄을 2개씩 3군데나 넣을 수 있는 화덕이 있는 난로가 있었다. 창고의 반은 칸막이로 막아져 있고 부엌이 있었다. 5월인데도 난로 위에 노란 양은 주전자에선 휘익 하는 소리를 내며 물이 끓고 있었다. 이리로 앉아.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여자는 난로 옆에 의자에 앉혔다. 의자 다리에 못이 헐거운지 내가 앉자 흔들렸다. 여자는 익숙한 솜씨로 커다란 컵에 코코아를 넣어 휘저어서 나에게 내밀었다. 비를 맞으면 내 속에 지저분한 게 다 씻겨내리는 것 같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지? 그리고는 몸을 떨며 앓게 되지. 이를 딱딱 마주치면서 말이야. 그런데 비를 맞고 난 후에 앓는 것처럼 짜릿한 게 또 없지. 나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생선 비린내처럼 속일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코코아 잔을 내려다보다 마셨다. 뜨겁고 달콤한 액체가 나의 목구멍을 통하여 뱃속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처음 맛보는 오묘한 맛이었다. 검은 빛의 달콤함이라니 악마의 음료인가 싶었다. 여자는 혹시 마녀인가? 뜨겁고 달콤한 게 들어가자 수축된 몸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며 안온해졌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비를 맞으며 걸은 적이 있었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예린의 글 중에 다니엘이여 비를 받아들이자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읽고는 괜히 비를 맞고 싸돌아다녔으니까. 비를 맞아본 사람은 알지. 비가 주는 그 선명함을. 나는 대꾸도 없이 코코아를 마셨다. 사람은 살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한없이 무슨 말인가를 짓거리고 싶을 때가 있지. 지금 너는 한없이 말이 하기 싫을 때고 나는 한없이 짓거리고 싶은 때인가 보다. 하지만 이 상극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넌 아직 모를 나이지. 그러니까 난 가스를 마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19살이고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난 길 위에 있어요. 매일 걸어요. 걷지 않으면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경계인이로구나. 경계인이 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경계인이라 할 수 있지. 다만 있거나 아니면 경계를 넘어섰거나. 말하자면 삶과 죽음의 경계, 배고픔과 포만의 경계, 슬픔과 기쁨의 경계, 애정과 증오의 경계, 믿음과 배반의 경계. 너와 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 같구나. 과연 그 경계에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는 자신을 꽉 붙잡는 일에 달렸지. 자신을 꽉 붙잡는 일? 그건 어려운 건가요? 적어도 경계인에게는 어렵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거다. 경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평상시 이 자신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놓아버리거든. 고통. 나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창고의 숲 쪽을 향해 다가갔다. 거기에 그녀가 그리던 그림이 있었다. 짓이겨진 물감과 화폭이 있었다. 난 여자가 말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구나 생각했다. 거기서 보니 내가 안곤 하는
방살리 숲이 창고의 판자 틈 사이로 아주 잘 보였다. 내가 옷을 걸었던 나무와 내가 홀딱 벗고 춤을 추었던 곳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에 놀랐다. 그러니까 내가 춤추는 것을 다 보았나요? 보았지. 옷을 벗은 것도? 그럼. 나는 잠시 망설였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바지 앞섭을 가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다. 나의 방울도? 여자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뭐? 너의 방울? 방울? 멀어서 방울은 보이지 않더라. 다만 언뜻 네가 숲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았을 뿐. 아름다웠다. 그걸 보면서 네가 나와 같은 경계인인 걸 알았지. 나도 때로는 그렇게 비를 맞으며 다 벗어던지고 비에 나를 맡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니까. 나를 철저히 느껴보고 싶으니까. 끝의 말은 여자 혼자 자기 자신에게 하듯 웅얼거렸다. 여자의 화폭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잔뜩 그려져 있었다. 어떤 것은 원근법을 충실히 나타내는 큰 나무에서 작아지는 나무로 사열받는 병사마냥 나란히 그려져 있고, 어떤 것은 홀로 한 그루, 어떤 것은 어린 나무, 특이한 것은 전부 미루나무였다. 미루나무는 어린 것이나 큰 것이나 홀로인 것이나 때로 있는 것이나 전부 하늘을 찌를 듯이 화폭의 끝까지 지솟아 있었다. 미루나무로군요. 그래, 미루나무지. 근데 왜 잎이 없죠? 잎이 무성한 것은 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잎이 없는 것은 잎이 날 거라는 희망이 있지 않니? 언젠가는 잎이 돋을 거야. 봄이 오면요? 그래, 봄이 오면. 지금이 봄 아닌가요? 소래산에 그네를 메었는데. 그리고 종화가 그네를 타는데, 종화는 내 동생인데 그 앤 요즘 깔깔거리고 너무 자주 웃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요. 이불이 들썩이면 소리는 나지 않지만 난 종화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볼이 빨개지죠. 그 애에게도 봄이 오느라 그렇단다. 그리고 그 미루나무에는 언제쯤 봄이 오는지는 몰라. 난 하늘을 향해 빈 가지로 곤두서 있는 여자의 미루나무를 들여다보았다. 미루나무들은 하늘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루나무가 뭐 하는 것인 줄 아세요? 뭐 하는 것인데? 그거 있잖아요. 왜? 조각구름을 걸어두는 곳이에요.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솔바람이 몰고 와서 걸쳐놓고 도망갔어요. 여자는 나를 따라 불렀다. 우리는 다 부르고 나서 동시에 웃었다. 나도 잊고 있었네. 미루나무에 조각구름을 걸어놓는 것인 줄은. 잊고 있던 걸 기억나게 해주었으니 코코아 값은 됐죠? 가스를 마시고 나서 처음으로 오늘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하고 나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머리도 아프지 않고. 그래, 그게 중요해. 말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해. 경계인은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해. 혼자에게라도 자꾸 말을 해야 해. 그래야 경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 안 그러면요? 아니다. 오늘은 가야겠어요. 또 와도 될까요? 언제든. 언제든? 나는 나오다 여자에게 물었다. 근데 언젠가 우리는 어디선가 만났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만났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든 만나질 거야.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여자의 말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은 후 난로 앞에서 바싹 말라 보송보송해진 옷의 촉감을 느끼며 방살리에 눈두끼를 걸었다. 그리고 난락 중인 나는 계속 같은 노래를 불렀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어디서 온 거예요? 저 산 너머에서. 산 너머? 산 너머 어디요? 그냥 산 넘어서. 여자는 산을 넘어왔다고 했다. 난 여자가 어느 산을 넘어왔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자는 더 이상 산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이곳 방살리로 오려면 하우고개나 여우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는 고개를 넘지 않고 산을 넘어왔다고 하였다. 궁금했지만 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가까워져서 그 즈음 나는 걷는 것보다 여자의 창고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여자는 일제 소니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모차르트와 바흐를 들었다. 여자가 자신이 듣는 곡들을 내게 모차르트와 바흐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알았다. 여자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만화책을 읽었다. 내가 가장 재미있어하며 읽은 만화는 주인공이 독보타기 나오는 만화였다. 때로는 나도 미루나무를 그렸다. 여자의 미루나무는 하늘을 향해 길게 뻗었다. 나의 미루나무는 땅을 향해 넓게 퍼졌다. 여자는 내 미루나무를 보더니 넌 잘 이겨낼 거야 하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왜? 봐라. 너의 미루나무는 땅을 향해 넓게 가지가 퍼져 있잖니? 이것은 네 마음속에 대지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었다. 여자는 내가 먹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를 맛보게 해주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카레가 있었다. 처음엔 한약 냄새 같은 냄새가 익숙지는 않았지만 색깔은 호박죽 색깔이라 거부감은 없었다. 그것은 내가 최초로 접한 이국의 음식이었다. 그 후 나에게 이국은 모차르트와 카레의 노란색과 강황의 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치가 최고의 반찬인 줄 알았던 나는 다양한 먹거리만큼이나 다양한 걸 여자로부터 받았다. 가을이 깊어갔다. 방살리에 사는 옷을 갈아입었다. 소래의 소금밭에도 가을이 내려 저녁나절의 음영이 더 깊어져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물보다 무거운 바닷물을 끌어오느라 수차의 날개를 발로 힘겹게 돌렸다. 방살리에서 소금밭으로 이어져 있는 뚝의 억새가 하얗게 제 터럭을 부풀렸다. 그 하얀 터럭이 휘는 방향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금은 하얗고 통통하게 살쪄가고 있었다. 난 산에서 돌아오다 여자의 창고에 들렀다. 여자는 여전히 미루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내가 길 위에 있을 때 여자가 나를 방해하면 안 되듯이 여자가 그림을 그릴 때 나도 여자를 방해하면 안 된다. 나는 난로 옆에 탁자에 놓여져 있는 김치전을 먹으며 전날 읽었던 허영만의 만화 각시타를 다시 읽기 시작하였다. 김치전 먹지 마라. 그거 안주하려고 붙인 거다. 안주? 그래, 안주. 이리 와봐. 여자는 내 손을 잡더니 반으로 나뉘어진 창고의 안쪽을 열었다. 거기엔 여자의 침실이 있었다. 문을 여니 시큼하면서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가 진동했다. 냄새 좋지? 야, 발효가 이렇게 좋은 냄새인 줄 몰랐다. 여자는 방으로 꾸민 한쪽에 자신의 검정색 겨울 오버를 뒤집어 씌워 놓은 것을 훌러덩 제쳤다. 야, 정말 냄새 죽이지 않니? 여자는 탄성을 거듭 발했다. 여자가 고무줄로 챙챙 감은 보자기를 벗기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막걸리가 나타났다. 우리는 둘이 동시에 작은 옹기 항아리에 코를 들이댔다. 콧구멍을 뚫는 쇠한 내음이 좁은 공간에 쏟아졌다. 신기하지 않니? 이 냄새, 이 빛깔. 죽인다. 내가 술을 담그게 되다니. 여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나에겐 익숙한 냄새였다. 소금밭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과한 노동과 염분에 절여진 삭신이 쑤시고 아픈 것을 잊기 위하여 언제나 마시고 잠드는 그 막걸리였다. 과한 노동으로 뼈가 녹는 것 같은 통증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아버지의 기도로도 물리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통증을 이겨내는 것으로 두 가지를 섬겼다. 예수와 막걸리였다. 별이 총총한 겨울밤, 종화와 함께 주전자의 막걸리를 받아오다 넘어져 쏟는 바람에 혼날 것이 무서워 울고 왔던 막걸리다. 내가 경동시장에 몰래 누룩 파는 할머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구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사실 먼저는 실패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됐다. 너 술은 먹어봤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막걸리에다 설탕을 타서 줬어. 마신 후 자고 나면 배가 안 아팠어. 휴, 너의 집에선 그럼 막걸리가 약이로구나.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그 많은 머슴들 힘들어서 어찌 이랬겠니? 기다려봐. 여기 이렇게 체에다 배부자기를 깔고 술을 걸은 다음. 여자가 걸러낸 술은 뽀얗다. 우리는 김치전을 안주 삼아 여자가 빚은 막걸리를 앞에다 두고 사기 대접에 따라 마셨다. 야, 경계인. 가끔 네가 이곳에 와주고 들러주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나도 좋았어. 여기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뒤죽박죽인 나의 머리가 잘 정돈된 서랍 속처럼 되곤 했거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술은 독으로 한 독 있으니 취할 때까지 마셔보자꾸나. 어느덧 어둑해졌다. 그녀는 등을 끄더니 간델라불을 켰다. 이 간델라는 말이지, 내가 누구였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곧 간델라에서 칙 하는 소리가 나더니 깨꽃 모양의 불을 피워 올렸다. 우리는 취했다. 19살의 나는 취해서 가스를 마신 후 어지러운 머릿속이 더 어지러웠다. 미루나무 여자도 취했다. 여자는 취해서 탁자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 여자는 옷옷을 다 벗었다. 나는 어지럽긴 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보이니? 보였다. 여자의 판판한 가슴팍이 보였다. 밋밋했다. 뭔가 이상했다.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게 무언가 나와 똑같지 않은가. 이상하다. 여자의 가슴은 저렇지가 않은데. 그럼 미루나무 여자는 남자였단 말인가? 하긴 여자는 언제나 헐렁한 상의를 입고 있어서 알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벗은 채로 탁자에 앉았다. 술이 오른 가슴팍도 군데군데 붉은 모란을 꽃피우고 있었다. 그러더니 사기 대접의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켜곤 캬 소리를 냈다. 막걸리를 마실 땐 반드시 이 캬 소리를 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술 맛이 난다고. 너도 해봐. 캬.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냈다. 그리고 동시에 키들거리며 웃었다. 야, 경계인. 내 가슴이 이상하지? 여자는 허리를 곧게 폈다. 한 손을 들어 가슴에 무언가를 소중히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더니 슥 베는 손짓을 했다.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날짜라든가 계절이라든가 나이 따윈 지금 와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날 내가 유방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슴 한쪽을 도려내었다. 난 그때 지독한 사랑에 빠져 있었지. 남자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라. 나도 생각했지. 그래, 한쪽이 있으니까 한쪽을 그의 입에 물면 되니까. 그런데 빠졌던 머리가 다 자라고 얼굴도 살이 통통이 오를 때쯤 한쪽이 재발해서 다시 한쪽을 쓱. 남자는 또 괜찮아, 괜찮아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괜찮지 않더라. 두 쪽을 다 잘라내고 나니. 나는 생명을 잃은 것을 알았다. 여자에게 있어서 저질한 단순히 사랑을 할 때 남자의 입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키워내는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것이라는 걸 두 개를 다 잃고 나서 알았다. 내게서 더 이상 생명을 키워낼 젖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슬프게 했다. 남자는 계속 괜찮아, 괜찮아라고 했지만 그리고 다시 머리칼이 자라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떡하든 살아보려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엔 척추였다. 미루나무 여자는 일어나더니 등을 보여주었다. 등에는 오목하게 엉덩이와 구분지어지는 선에서 견갑골 몸미처까지 염주알 같은 등뼈를 따라 껍질을 홀랑 벗긴 긴 실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 듯 굴곡진 띠가 있었다.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새로 낸 길 같았다. 그 위에 꽃봉오리 같은 것이 얹혀져 있었다. 나는 여자의 등판을 보면서 나도 옷을 벗었다. 그게 그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나의 앙상한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가슴이 보였다. 술이 취해 가쁜 숨을 내어쉴 때마다 갈비뼈를 둘러싼 거죽이 움직였다. 여자가 돌아섰다. 그녀는 벗은 나의 앙상한 가슴을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쓸어보았다. 얼마나 많은 사념들이 너의 가슴을 갉아먹었으면 가슴이 이렇게까지 야유였니? 나를 위해 네가 옷을 벗었니? 그래, 경계인.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세상의 모든 아픔에 넌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 우리는 우통을 훌렁 벗고 말없이 술을 마셨다. 마치 먼 바다에서 돌아온 뱃사나이들이 육지를 보지 못해 허기진 그리움을 달래느라 우통을 벗어던지고 술을 마셔대는 것처럼 말이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도 넌 거기 파다리 박혀있네. 그제야 나는 여자가 뭔가 다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여자에겐 꼭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뒤에 봉오린 뭐야? 문신 같은데. 그래, 그건 문신이야. 매화지. 남자는 자꾸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괜찮아 소리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자가 자기 자신을 달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어느 밤 그에게 문신을 새겨달라고 했다. 매화 꽃봉오리를. 생으로 그리는 문신이었지만 이미 아픔을 견디는 일은 내겐 이골이 난 일이었지. 매화 문신을 새기는 내내 나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창밖엔 그의 첫눈이 소다미도 내렸다. 우리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마지막엔 발정난 오리처럼 꽥꽥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발병나는 사람은 없더라. 척추의 그 수술 자욱 매화 든 걸 같지 않니? 언젠간 매화가 필 거야. 언젠간. 매화를 새긴 그 밤 남자와 난 울었다. 난 엎드려 울고 남자는 매화 문신을 새기며 내 등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저기 저 간델라를 켜고 문신을 새겼거든. 저 간델라가 그날 밤 켰던 간델라다. 문신이 덧나 고름이 흘렀다. 난 마이신도 먹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덧나 내 살이 썩는다 한들. 썩는다 한들. 여자가 탁자를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며 슬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나도 불렀다. 그러다 같이 불렀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술과 생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이 마구 짓이겨져 익어가는 밤이었다. 나는 취했는지 울었는지 어지러운 건지 모르게 여자의 꽃피지 못한 붉은 매화가 슬펐다. 여자에게 다가가 여자를 포옹했다. 여자의 갈비뼈와 내 갈비뼈가 딱 맞부딪혔다. 여자는 내 긴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흐트러뜨리며 속삭였다. 경계인, 절대 너를 놓지 마. 그럼 너는 넘을 수 있어. 나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게 다가와 노란색 카메라를 주었다. 이거 코닥 자동인데 한 10년 된 자동 카메라다. 아직 끄떡없어. 잘 찍히고. 경계인, 흔들릴 때는 그냥 걷기보다 사진을 찍어봐. 사진을 찍다 보면 너를 네 안에 오롯이 다시 담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비척비척 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대신 소래소금밭으로 이어지는 억새밭으로 숨어들었다. 별이 파랗게 흔들리고 있었다. 파랗게 돋은 별 사이로 꼭지도 없이 판판한 미루나무 여자의 가슴과 등의 매화 봉우리가 돋았다. 울었다. 울고 나자 나는 내가 부푸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억새밭에서 나는 눈물과 함께 수음을 했다. 무언가 덜컹거리며 빠져나가고 나는 잠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설이 내린 억새밭에서 찾아내어 드디어는 정신이 완전히 날락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길 위에 있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창고에서 더 이상 연기는 나지 않았다. 나는 창고에 가지 않았다. 이봐, 경계인. 너 경계인 맞지? 웬 여자가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1호선 지하철을 탄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탁했다. 술에 취해 있었다. 나이가 40은 넘었을 것 같았다. 야, 경계인. 네가 아무리 안경을 쓰고 머리를 자르고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난 너를 알아볼 수 있어. 우리는 한때 같은 경계인이었으니까. 난 눈을 떴다. 그리고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미루나무 여자였다. 창구에서 봤을 때보다 더 살찌고 중년의 풍미를 여실히 풍기고 있었지만 미루나무 여자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너 드디어 경계를 넘어섰구나. 선생님도 경계를 넘어서신 것 같아요. 나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란 소리가 나왔다. 전 지금 사진을 찍어요. 난 술도가에서 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때 우리가 마셨던 그 술 기억하지? 그 후로 본격적으로 전통주를 빚고 싶어서 술도가에 취직했다. 지금은 송아주 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시음하느라 매일 술에 취해 있지.
아니, 시음은 핑계고 지금은 술과 연애 중이지. 우린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확인한 후 다시 헤어졌다. 나는 아프리카와 사막에 오래 있었다. 사막은 언제나 모습을 바꿨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바뀌고 우기철이 되면 바뀌고 매일매일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사막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정갈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돌아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랬더라면 결국 사막의 모래에 나는 묻히어 썩기도 전에 정갈의 먹이가 되어 흰 뼈만 달뜨는 밤이면 파랗게 인광을 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갈의 몸을 통통이 살찌웠을 것이다. 전갈에 물린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나는 25년 만에 사막에서 돌아왔다. 하우고개를 나는 차로 넘고 싶지 않아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걸어서 넘었다. 25년의 세월은 엄청난 것이었다. 하우고개의 황토길은 사라지고 포장되었으며 대골에는 보신탕집과 오리집이 들어서 있다. 도롱뇽과 가재가 살던 오붓한 계곡은 훼손되었다. 야산이었던 대아리와 은행리에는 산이 없어진 대신 우뚝우뚝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아버지의 다리에 건전지를 달아주고 싶었던 수차와 소금밭은 사라졌다. 소금이 있던 자리에는 퉁퉁마디가 우거지고 염기에 강한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내가 걸었던 19세의 그 길들은 요원하고 아득했다. 소금 창고는 을씨년스럽게 바람만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교회의 묘지에 몸을 누이셨다. 아버지는 치매시지만 가끔씩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 종화 내외는 똥 때문에 짓무르는 아버지의 엉덩이를 열심히 씻기고 거기에 파우더를 발랐다. 똥구멍을 딸에게 맡긴 아버지는 수치심도 잊은 지 오래라 모로 누워 그저 이 소리만 반복했다. 우리 종현이를 지켜주리라 믿사오며. 아버지의 기억은 내가 가스를 마시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 병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때 그 일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나 보다. 나는 미루나무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의 등에 매화는 피었을까? 그녀는 경계를 다시 넘어가지는 않았을까? 소래의 폐허가 된 소금 창고에서 나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변하는 퉁퉁마디와 잡초 무성한 소금밭을 촬영한다. 사진이란 정직한 것 같지만 빛을 이용한 교묘한 속임이다. 내 뷰파인더에 잡힌 소금밭은 아이를 낳고 다 길러낸 후 세상의 이별을 구하기 위하여 누워있는 여자 같다. 이젠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 난 쉬겠어. 원래의 나로 되돌아갈 거야. 너희들이 바닷물을 가두어 나를 절였잖니. 그렇게 내게 속삭이는 것 같다. 거기 수차에 올라가 힘겹게 수차를 돌리던 햇볕 속에 아버지가 있다. 나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변하는 잡초무성한 소금밭을 바라보며 상대 남자에 따라 표정을 바꾸는 요부 같다는 생각도 한다. 간밤 소금 창고에 손님이 있었나 보다. 앙증맞은 브래지어와 팬티가 있고 신문지가 널려 있다. 나는 한쪽으로 모아 그걸 태운다. 앙증맞은 팬티에 장미가 피어 있다. 누구인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 것이다. 잃는다는 것과 난다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단지 경계가 아닌 사랑의 감정이 있는 날개짓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신문을 태우려다 문득 어떤 기사가 나의 눈을 끌었다. 전통주 탐방이란 기사였는데 시흥시 매화동에서 송월주를 담그는 화가에 대한 기사였다. 나이 69세 김하경, 화가. 나는 쭉 읽어내려갔다.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라도 나는 암에 걸려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을 전부 내주어야 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내주었다는 것은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난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죽음 앞에 비루해질까 봐 그게 두려웠다. 나는 죽음 앞에 비루해지지 않기 위해 술을 담그기 시작했다. 발효란 조화다. 내가 남과 섞여 완전히 동화되는 것. 나를 멸한 것 같지만 상대 속에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 것. 그게 발효다. 거기에 미쳤다. 불광, 불극, 발효의 매력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술도가는 다 다니면서 일했다. 그럼 처음 담그신 건 언제쯤? 방살리 창고에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였다. 그때는 집에서 술을 공공연히 담글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밀주를 담갔다. 처음 담갔던 막걸리의 맛을 잊을 수 없다. 내가 담근 어떤 술도 그만만 못한 것 같다. 술이란 맛보다 정서다. 어느 분위기 누군가와 마시느냐에 따라 술의 품격이 매겨지는 것이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몇 년 발효를 시켰는지에 따라 품격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가격에 따라 품격을 매기는 것은 술의 낭만을 모르는 사람이다. 처음 담갔던 그 막걸리는 그럼 혼자 드셨나요? 아니다. 술이란 때로는 혼자 조용히 잔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술의 흥취를 가장 돋우는 것은 대작이다. 최고의 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는 술이다. 최고의 독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홀로 마시는 술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전통 혼례의 합환주야말로 가장 낭만적인 술이다. 러브샷의 원조가 합환주다.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술이 되듯이 서로 섞여 나를 버리고 상대가 되라는 뜻에서 마시는 게 합환주 아닌가 싶다. 내가 처음 담근 술을 함께 마셨던 사람은 그 당시 19세 된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아직도 기억나는가? 아마 잘 발효되어서 세상 속에 건강이 있으리라 여긴다. 나는 처음으로 여자의 나이와 이름을 알았다. 그리고 산 넘어 왔다던 여자의 말도 그제서야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산 너머 이쪽은 여자의 꿈이었으며 저쪽은 생활이었다. 여자는 꿈으로 왔다가 생활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은 꿈과 생활을 다 곁에 두었다. 나는 타고 있는 앙증맞은 팬티와 브래지어 위에 신문을 태우며 여자의 매화가 만개했음을 알았다. 우리는 둘 다 무사히 경계를 넘었던 것이다. 내가 아직도 그 코닥 카메라를 가끔씩 사용하는 것을 안다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